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주관하는 제116차 통일학 포럼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규범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116차 통일학 포럼에서는 박아름 동국대학교 북한학 연구소 연구교수님을 모시고 북한의 탈당극 인식과 전략, 가자 전쟁과 이란 전쟁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강연에 앞서 오늘 발표해 주실 박아름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아름 교수님은 동국대학교에서 북한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으며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 연세대학교 빈곤문제 국제개발연구원 전임연구원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는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로 재직하시면서 숭실대학교에도 출강하고 계시며 북한연구학회 이사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교수님의 주요 연구 분야를 그간 발표하신 논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냉정기에서 현재까지 북한의 대외 관계와 외교 전략을 깊이 있게 연구해 오셨습니다. 특히 1962년 북한의 사회주의 국제분업, 이탈, 북한과 유고슬라비아의 관계 변화, 그리고 1984년 북한과 동독 정상외교 등 심도 있게 연구하셨습니다. 그럼 모두 박수와 함께 박아름 교수님의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아름입니다. 네, 저는 오늘 북한의 탈당극 인식과 전략이란 제목에서 최근에 발생한 가자 전쟁과 이란 전쟁을 중심으로 북한이 국제 정세의 변화를 어떻게 보고 있으며 또한 이런 국제 정세 인식 하에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선 이 연구를 하게 된 문제 제기, 저희 연구 문제 의식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북한과 이란 관계를 냉정기에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최근 발생한 이란 전쟁을 전후해서 북한의 노동신문에서는 이를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그 양상을 좀 살펴보고요. 네 번째는 이란 전쟁보다 앞서 발생했던 가자 전쟁에 대한 북한의 인식, 그리고 이란 전쟁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같고 혹은 또 차이점이 있는지, 이 차이점이 발생한 이유를 현재의 북한 전략의 변화적인 측면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함의로 북한의 다극화 전략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가자 전쟁에서도 이란 전쟁에서도 북한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바가 다극화라는 현상이거든요. 이 부분을 북한의 현재의 대외 정책의 주요 전략의 하나로 드리고자 합니다. 네,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이란 전쟁에 대한 북한의 관심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노동신문 혹은 북한의 외무성 성명이 여럿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서 5월 발표를 준비하기 전에 북한이 4월에도 아주 많은 기사를 보도해서 제가 분석을 이걸 다 할 수 있을까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막상 제가 발표문을 쓰려고 북한의 노동신문 기사를 모두 훑어봤는데요. 제목뿐만이 아니라 내용에 이란이란 단어가 들어간 모든 노동신문 기사를 찾아봤더니 총 10건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분량이 너무 작아서 굉장히 당황했고, 또 이런 10건의 기사도 9건의 기사는 굉장히 간략한 기사였고, 이란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사 외에 북한과 이란의 축전과 관련된 기사 등 전쟁에 관해서 심도 있게 분석한 기사는 단 한 건이었습니다. 그 한 건은 3월 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담화가 유일한데요. 그렇다면 이란 전쟁 발생 후에 북한, 특히 노동신문에서 보이고 있는 이 태도는 사실 전쟁 발발 이전까지 이란에 대해서 많은 기사들이 있었던 것에 비해서는 달라진 모습이고요. 또한 어, 3년 전에 발생했던 가자 전쟁에서 북한이 보도하는 내용과도 그 빈도수에서 극단적으로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란 전쟁에 무관심한가? 혹은 전략적으로 많은
보도를 내지 않는 건가? 어쨌든 이런 북한의 굉장히 어, 적은 보도가 어떤 변화를 하나로 간주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러한 변화가 발생하게 된 북한의 인식 및 전략을 유추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최근의 이란과 북한 관계뿐만이 아니라고요. 우선 냉전기에 북한과 이란이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받았고 특히 북한의 입장에서 이란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역사적 맥락을 고찰하고요. 두 번째는 이란 전쟁 발발 전후로 이란 전쟁이 나기 직전 1년 그리고 난 직후에 2달간 정도의 이 기간에 북한의 보도를 자세하게 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2023년 10월 7일에 발생했던 가자 전쟁과 이란 전쟁에 대해서 각각 북한이 어떤 주장을 했고 북한이 어떤 교훈을 얻었었는지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함의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북한이 최근 국제 정세를 탈당극, 북한에서는 다극화라고 하는데요. 이 당극의 균열이 나고 있는 현재의 정세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바탕으로 두 전쟁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변화로 간주하고 함의를 도출하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 냉전기의 북한의 이란 인식인데요. 여러분들은 북한하고 이란이 냉전 시기의 관계를 형성했다면 언제부터 두 각 국가가 친해졌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 사료를 뒤져보기 전에는 79년 이란 혁명의 발생을 기점으로 북한과 이란이란 국가가 친해지지 않았을까라는 가정을 했었는데요. 실제 사료를 봤더니 북한과 이란은 79년 혁명 이전부터 관계를 갖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거칠게 말씀드리면 초기에 이란에 대해서는 이란이 미국과 영국에게 굉장히 친밀한 친미 국가로서 이란을 좀 적대적으로 그리고 이란에 대한 반감을 표출했었다면 72년부터는 이란이라는 국가를 자주화된 국가는 아직 아니지만 자주화를 지향하는 국가로서 인식하게 되고요. 79년부터는 반미 국가, 북한이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계속해서 주창했던 반제, 반미를 함께 외치는 연대할 수 있는 국가, 무엇보다 사회주의 진영과 블록 불가담을 지지하는 국가로서 표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굉장히 친이란적인 모습이 막상 냉전이 해체되고 95년 이후로 가게 되면 우리가 소위 북한과 이란의 관계의 핵과 관련된 어떤 긴밀한 관계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북한 사료에서는 95년, 6년 이후에는 이란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단순하고 내용이 굉장히 축소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첫 번째, 친미국가 이란인데요. 1948년부터 71년까지 북한이 이란을 친미 국가라고 지목하는 이유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란에서 전 세계의 약 25%의 원유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원유에 대한 이권을 미국과 영국 독점체들에게 넘겨줌으로 인해서 인민들과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이란이 자주권을 가지지 못한 나라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바그다드 조약과 또 미국과 쌍무 협정을 체결했다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이란에서는 정치와 경제 모든 행정 부분에 미국과 영국의 내정 간섭이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란을 자주화된 국가로 칭하지 않았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북한이 굉장히 국제사회의 어떤 반제 반미를 외칠 때 중요한 기준으로 삼기도 하고 또 북한뿐만 아니라 중동 또는 북아프리카에서도 되게 중요한 기준의 하나로 여겨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승인 문제입니다. 북한은 이러한 이란의 태도를 통해서
이란이 강력한 친미 국가이자 이스라엘에 가깝고 팔레스타인에게는 굉장히 먼 국가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하지만 72년부터 77년에는 자주화를 지향하는 국가로서 다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79년 이란 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72년부터 77년은 여전히 황제가 어, 통치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2년에 이 팔레비 황제가 더 이상 석유의 이권에 대해서 영국과 미국의 기업들에게 이 이권을 보장했던 것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거든요. 그리고 반 이스라엘 정책을 실제 표방하기 시작하면서 사회주의 및 블록 불가담 국가들과의 관계를 실제 개선하기 시작합니다. 북한은 이러한 세 가지 근거를 바탕으로 이란이 자주화를 지향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는데요. 실제 73년 발생한 4차 중동 전쟁에 대해서 이란이 팔레스티나 해방 조직 대표부를 테헤란에 설치하도록 허용하고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공동 사용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72년부터 팔레비 황제는 중국을 방문하고 이어 소련을 방문하면서 15년 기한의 경제 기술 협조 발전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기도 하고요. 73년에는 북베트남과 외교 관계, 그다음 이후 유고슬라비아와 루마니아를 방문했으며 이란 총리는 폴란드와 소련을 또한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소련 총리, 파키스탄 대통령, 중국 외교부장, 루마니아 총리, 몽골 총리가 이란을 방문하기도 하면서 이란이 사회주의 국가들과 굉장히 친밀해지는 모습, 그리고 실질적인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74년 이란은 핵무기 없는 중동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이런 행보들을 통해서 어, 이제까지와 다른 이란을 하게 되는데요. 무엇보다 이 시기에 북한도 이란과 수교를 하게 됩니다. 1973년 북한과 이란은 수교를 하는데요. 수교 직후에 양국 관계는 굉장히 친밀한 행보를 보입니다. 일예로 74년 이란 황제의 동생인 파흐라비 친왕, 다음 해인 75년에는 파흐라비 공주가 북한을 직접 방문하기도 하고요. 물론 양국 관계의 무역 협정과 지불 협정, 무역에 관한 의정서, 체육위원회 대표단의 방문, 정부 무역 대표단의 방문 등 공식적인 협정도 많이 체결하고 실제 교류도 많이 하지만 그 이상으로 가까운 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74년에 이란 황제의 동생인 파흐라비 친환이 방문한 것을 영화로 만들어서 김일성은 이 영화를 다시 선물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이란은 김일성의 신년사 전문을 테헤란 저널에 게재하기도 합니다. 이후에도 북한은 이란과 혁명을 통해서 바뀐 정부와도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이어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란 혁명이 발생하자마자 임시정부를 즉시 승인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3월에 바로 김일성의 특사를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환대에 호응해서 이란도 81년이면 대한민국과 외교 관계를 일정 격화시키는 조치를 취하고요. 82년 김일성 70세 생일에는 직접 생일 선물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89년에는 이란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기도 했으며 90년 이란에서 지진이 발생하자 북한은 상당한 규모의 수해 물자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소위 북한과 이란이 79년 이란 혁명으로부터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79년 이전부터 맺었던 관계, 그다음에 79년 이후에도 이런 관계를 직접 이어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78년부터는 이란을 반미 국가, 북한이 추구하는 반제 반미를 공동으로 연대하는 국가로 강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중요한 근거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혁명을 통해 이
북한 군주제를 폐지하고 회교공화국을 선포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미국과의 적대적 긴장 관계를 실제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미국과의 적대적 긴장 관계는 사실 이스라엘에도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80년대 중반에도 어, 이란은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한 그들과 함께 살 수 없다고 언급한 사실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또한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가운데 미국이 있어서 이 상임이사국들이 행사하고 있는 거부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이란에서 언급한 사실을 또한 기록하였습니다. 무엇보다 78년부터 94년 동안 이란이 블록 불가담, 이 블록 불가담은 북한에서 쓰는 표현이고요. 비동맹 회의입니다. 비동맹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비동맹에서 제창하는 중요한 노선들을 강하게 함께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75년 비동맹회의에 정식 가입을 했는데요. 블록 불가담의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었던 북한은 이러한 노선을 함께하는 이란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95년부터는 이란의 기록이 굉장히 축소되고 간략해지는데요. 예를 들면 앞에까지는 사회주의 진영의 국가들, 비동맹 국가들과의 친선을 강화한 점을 언급했다면 95년부터는 이슬람교 나라들과 친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웃 나라들과 친선을 잘 하고 있는 그러한 서술로만 끝맺음을 하고요. 그 추후에 북한과 이란이 실질적으로 어떤 교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기록하고 있다, 사료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제가 이 말씀드리고 있는 중요한 사료는 북한의 조선중앙영감이라고 해마다 북한에서 전 해에 있었던 국내 국외 정치 모두에 대한 사건을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그 매해 한 권씩 나오거든요. 특별한 해가 아니면. 그래서 여기 각 주로 다른 것처럼 조선중앙통신차 2011이면 조선중앙영감 2011년이라는 책에 근거하고 있는데요. 조선중앙영감 2011년은 조선중앙영감 전해 2010년에 이를 기록하고 있는 사료입니다. 여기 이렇게 95년부터 조선중앙영감에 이란에 대한 기록이 축소된 것과 관련해서 조선중앙영감에만 기록되지 않은 것이지 다른 매체 혹은 북한의 매체가 아닌 다른 기록에서는 발견할 수도 있고 또한 이란의 언론에서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두 국가의 만남을 기록하거나 실제 기록되지 않았더라도 두 국가의 관계가 지속된 걸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제기하신다면 맞습니다. 어, 일예로 2011년 이란에 대한 기록 외에 다른 부분에서 보시면 알리 라리자니 이란 국회의장이 북한의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만나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나서 이러한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란 인민은 김일성 주석께서 이란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많은 원조를 주신 데 대하여 추억하고 있다. 이란과 조선은 미국과 서방의 압력에 제재에 맞서 싸우고 있는 자주적인 나라들이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런 표현을 김영남 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한 것을 보면 양국 관계가 당시에도 우호적이었고 과거 역사적인 맥락의 관계들이 이어져 오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3년에 이란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는데요. 이때도 김영남 위원장이 실제 이란으로 가서 취임식에 참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서호에 기록된 것과 실제 또 관계는 조금 다를 수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냉전 시기 북한과 이란의 관계가 이런 변화를 겪어 왔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최근에 발생한 이란 전쟁과 관련한 노동신문 보도 변화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월 28일 이란 전쟁이 발생하고 3월과 4월 동안 굉장히 많은 기사가 있을 것으로 추측했지만 4월 말까지 단 10건의 기사만 있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심도 깊은 분석을 하기는 매우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한 바는 그 한 해 전까지 물론 이 시기에도 이란과 이스라엘, 이란과 미국은 긴장 관계에 놓여 있긴 했는데요. 그래서 실제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시작한 우리가 소위 12일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6월 12일 이전까지의 보도, 그 다음에 12일 전쟁이 발생한 이후 이란 전쟁 2026년 2월 28일까지의 보도에서 총 세 부분으로 보도 양상을 한번 나누어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의 노동신문 보도 현황을 보면요. 제목이 아니고 본문입니다. 내용에 제목에는 이란이 중심이 내용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란이란 단어가 들어간, 그러니까 이란이라는 국가를 지칭하는 의미를 담은 단어가 들어간 기사를 모두 찾아보았더니 총 160건으로 검색이 되었고요. 월 평균 약 30건으로 생각됩니다. 이 기사들의 특징은 첫째 대부분의 기사는 굉장히 짧은 단신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미국의 위협에 대해서 이란이 어떠한 발언을 했으며 또한 어떤 스스로의 전략을 준비하거나 어떤 무기를 준비하고 있는지, 이란이 다른 국가들에게 어떻게 대응할 것이라고 얘기했는지 등을 짧게 전달하는 형식이고요. 둘째는 이란과 타국의 관계 혹은 이란의 외교적인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일례로 2023년 12월에 이란이 유라시아 경제 동맹에서 옵서버 국가의 지위를 받는 사실이 있는데요. 네, 이런 부분을 2025년 1월 1일 6면에 게재를 하거나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여러 분야에서 협조를 확대하기로 한 소식을 간략히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란과 러시아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사실을 전했는데요. 여러분, 2025년, 그러니까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발생하기 약 한 해 전에 소, 소련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러시아와 이란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또한 이에 따른 군사 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는데요. 북한과 러시아가 맺었던 조약이 공개된 것과 반해 이 이란과 맺은 조약은 내용이 전부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북한의 노동신문에서도 이 조약 내용에 대해서 방위, 반테러 투쟁, 에너지, 금융, 운수, 공업, 농업, 문화, 과학, 기술 등의 분야들을 포괄하고 있다고만 짧게 전했는데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러한 조약을 맺고 훈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이스라엘과 또한 미국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또한 24년 1월 이란이 브릭스의 정상원국으로 가입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브릭스의 강화를 전하기도 했고요. 또한 이란과 이라크가 쌍무 협조 관계를 확대 강화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또 한 줄 정도로 전달하기도 하고 이란이 미국의 압력에 맞서 오페크 성원국들의 단결을 호소했던 사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짧게 전달하고 있는데요. 또한 이런 이란의 다른 국가들과의 소식 외에도 이란이 북한과 굉장히 많은 서신을 주고받더라고요. 그래서 새해뿐만이 아니라 북한의 중요한 행사 시기에도 이란이 김정은 앞으로 그다음에 조선노동당 앞으로 축하의 메시지를 전달했던 것을 신문이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때의 160건의 기사 중에서 이 짧은 단신 말고 그래도 북한의 분석이 들어간 그 장문의 기사들을 바탕으로 북한의 인식을 좀 유추해 보자면 첫 번째는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결에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고요. 사실 이 부분은 가자 전쟁 발생부터 더 확대된 예상이기도 했고, 중동 정세에 대한 북한의 다른 기사들에서도 좀 발견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둘째는 이 중동 정세가 불안정한 원인으로 미국을 지목하고 있고요. 셋째는 이러한 중동 사태를 통해서 특히 가자 전쟁 이후에 이란이 위기의 위험 상황에 빠져 있는 그리고 이란 외에 다른 국가들이 이스라엘로부터 공격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북한이 얻은 교훈을 길게 또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북한은 이란 관련된 기사를 분석하면서 말미에 이러한 주장을 싣습니다. 이 땅에 제국주의라는 악마가 존재하는 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이 필요하다. 평화는 철의 주먹으로 수호해야 한다. 장철이라는 노동신문 기사가 있는데요. 이 기자는 미국이 이란에 대해 경제 제재와 함께 여론을 조작하며 내부 분열을 유도하고 있는 데 대해 51년 반미 자주적이었던 모사디크 정부를 전복시킨 사례까지 나열을 하면서 이후에 60년대 통킹만 사건, 80년대 그레나다 파나마 사건, 90년대 유고슬라비아, 아프가니스탄, 그 다음에 2000년 이라크 사건까지를 모두 나열하면서 이러한 사건들의 맥락을 통해서 내부 단결과 상호 연대가 중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 이란 2월 28일 전쟁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기사인데요. 6월 13일부터 2월 27일까지의 기사는 총 261건으로 월 평균 약 33건의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이 기사들의 내용의 특징을 보시면요. 첫 번째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위협에 대한 이란의 규탄 기사가 물론 짧지만 여러 번 등장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란과 러시아 관계가 계속 서로 교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소식을 싣습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간첩에 대한 처형 소식이 몇 건 보이는데요. 이 이스라엘 간첩에 대한 처형 소식은 이따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북한의 인식을 유추할 수 있는 장문의 기사는 총 14건인데요. 이 14건의 기사의 특징을 보면 앞에 부분과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조금은 변화된 모습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은 가해자, 이란은 피해자의 위치로 명확하게 규명을 하고요. 두 번째는 서방에 의해 세계 평화와 안전이 위협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기도 했지만 이제는 유럽 중심의 서방을 하나의 가해 세력으로 언급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격으로 인해서 북한이 얻은 교훈을 또 강조하고요. 마지막으로 아직 미국과 이란이 직접 충돌하지는 않았지만 향후 미국과 이란이 직접 충돌하게 될 것을 예상하는 기사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이 충돌을 예상하는 기사 직후에 이 세계 상식이라는 코너를 통해서 호르무즈 해협의 중요성을 다뤘는데요. 이때는 전쟁과 관련된 상황이 아니라 그냥 이 역사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해 왔고 실제 1980년대 봉쇄한 사실도 있다고 덧붙이면서 만약 미국과 이란 관계가 더욱 악화된다면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세계의 초점으로 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면서 북한이 아닌 외부 전문가들이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 교통로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예고한 사실을 전달하였습니다. 아까 제가 그 기사 빈도미 형식에서 셋째 이스라엘 간첩에 대한 처형 소식이 몇 건 발견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 사실 우리가 소위 12일 전쟁이라고 하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에 대해서 이 당시에는 북한의 노동신문은 양국의 피해가 비슷한 것으로 보도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이 마치고 약 2달 후인 8월 기사에서 이러한 문장이 등장을 하는데요. 중동의 강국으로 자처하던 이란이 전쟁 초기에 어떻게 그토록 커다란 피해를 입었는가라는 물음을 제기하면서 그 답으로 이스라엘의 모사드 활약을 소개합니다. 이 모사드는 이란 내부의 어떤 이스라엘 첩자가 이란 내부에서 활동하면서 미리 중요한 정보와 중요한 장소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활동을 한 것인데요. 그리고 이를 교훈으로 이제 이란이 국내에 잠입한 이스라엘 간첩을 숙청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한다는 부분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서 실제 간첩
기사들을 발견하고 또한 나름 어떤 형벌을 주는 기사들이 단신으로 계속 등장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북한의 이 12일 전쟁과 관련해서 사실 이 전쟁 전날에 유엔에서 가자 지구의 영구적인 정화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된 상황인데 바로 그 다음날 이스라엘이 이 12일 전쟁을 시작했다는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노골적인 우롱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이란 전쟁 2월 28일부터 2월 28일에 발생한 미국과 이란의 충돌인 이란 전쟁 보도의 양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기에 약 2달간 이란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노동신문 기사는 총 10건이고 월 평균 5건이 됩니다. 어, 그 10건의 기사 중에 사실 장문의 기사는 단 한 건으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담화가 유일한데요. 이 대변인 담화의 내용을 보시면 이전까지 이란 혹은 가자 전쟁에 대해서 혹은 중동에 대한 미국의 대한 표현들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일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과 비호 두둔 속에 게시된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적 공격과 그에 합세한 미국의 군사적 행동은 그 성격에 있어서 철두철미 불법 무도한 침략 행위이며 가장 추악한 형태의 주권 침해로 된다. 지역에서 장기간 지속된 미국의 대이란 군사적 위협이 현실적인 군사적 침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가능한 예측 범위 내에 있었으며 미국의 패권적, 불량배적 속성으로부터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논리적 귀결이다라고 보도를 합니다. 이 보도들에서의 특징은 사실 단신의 기사들인데 이 10건의 기사에서 한 건의 장문의 기사를 빼면 9건의 기사들은 이 앞 시기에 보도됐던 단문의 기사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차별성이 없습니다. 일례로 이 시기에도 이란에서는 북한에 축전을 보냈고요. 또 이란의 날씨나 기후변화에 대한 짧은 기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한다면 기사가 굉장히 줄어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사가 굉장히 적은 거에 대해서 다른 이제 언론에서의 분석들은 조금 나뉘는 양상을 보이지만 실제 저는 이 기사가 왜 이렇게 급감했는지라는 물음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기간을 정리해 보면 2025년 1일부터 12일 전쟁이 발생하기 전까지, 네, 이것을 기간이 아닌 월 평균으로 했을 때 월 평균 약 30건, 그다음에 장문의 기사 7건, 이란 전쟁 2026년 2월 28일 전까지 또 월 평균 33건, 장문의 기사 14건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막상 이란 전쟁이 발생한 후에는 월 평균 5건의 저조한 빈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사 빈도의 변화는 이란에 대한 기사뿐만이 아니라 가자 전쟁에서 북한이 초기에 보였던 기사의 추이와도 반하는 모습인데요. 그럼 잠깐 가자 전쟁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3년 10월 7일 발생한 가자 전쟁에 대한 북한의 기사를 보시면요. 우선 제가 여기서 가자 전쟁을 아주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북한이 이 가자 전쟁과 관련된 많은 기사를 내면서 크게 세 가지 특징을 보이는데요. 첫 번째로 북한은 가자 전쟁에 대해서 이스라엘 공격을 비난하는 일관된 모습을 보이면서 무엇보다 이 전쟁의 발발과 그 원인을 이스라엘을 하수인으로 두는 미국을 직접 원인이라고 지목을 하였습니다. 둘째는 북한은 가자 전쟁을 통해서 오히려 중동 지역에서 미국의 패권이 약화되고 있다고 분석을 하면서 국제사회가 단극사계에서 다극세계로 전환되고 있는데 일어난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가자 전쟁에서 북한이 얻은 교훈을 강조하는데요. 북한은 이 교훈으로 제국주의의 본성은
역시 변하지 않는 것이며 향후에도 국제사회 위기가 확대될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무엇보다 북한은 가자 전쟁에서 팔레스타인이 받고 있는 이러한 유엔 결의안이 통과되지 않는 모습, 안보리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북한 또한 자신이 받아온 이중잣대를 설명하고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이러한 불합리한 이중잣대가 북한에게 적용됐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인민에게 반제 반미 의식을 고취시키고 자체적인 무장력을 키워온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인권에 대한 간섭에도 단호히 배격할 것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이러한 북한의 가자 전쟁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한반도 차원의 함의를 도출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가자 전쟁 인식에 대한 북한의 태도로 한반도 함의를 모두 포괄할 수는 없겠지만 일부 측면을 발견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이 향후에도 무장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며 북한에 대한 통제가 더욱 증폭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북한이 이 이중 기준 그리고 유엔에서의 안보리 거부권 문제를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유엔 중심의 국제 질서 혹은 유엔 안에서의 개편 문제를 지속적으로 얘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는 북한은 이 변하지 않는 제국주의 속성 그리고 향후 국제 정세가 더 위태로워질 것을 진단하면서 지금까지 여러 대화들 남북 대화뿐만이 아니라 육자회담, 북미 회담 등의 대화적인 형식이 아닌 대결적인 전략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자 전쟁처럼 이란 전쟁도 2025년 6월 13일부터 4월 30일까지 약 비슷한 시기에 관련된 기사를 보았는데요. 이 기사들을 보시면 북한이 이란 전쟁을 인식하는 세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이란 전쟁을 통해서 이란은 이스라엘의 계단식 전쟁 확대의 피해자이며 두 번째로 서방을 비롯한 미국이 이스라엘을 비호하여 중동의 위기를 계속 확대 및 지속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북한은 이란 전쟁이 발발할 것으로 계속 예측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북한의 이란 전쟁 인식에서 한반도적 차원의 함의를 발견한다면 첫째는 북한은 이제 미국뿐만이 아니라 G7 서방이라는 표현을 하고 유럽 공동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요. 북한은 G7과 적대적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북한은 이란이 서방 국가로부터 이중잣대 피해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서방에 대해서 몰락한 귀족이라고 조롱을 하였습니다. 둘째, 유엔의 계속을 주장한 것인데요. 북한은 유엔에서 중동 평화를 위해 가자지구 해결안이 미국의 거부권 문제와 다른 제안으로 수렴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면서 유엔이 미국과 서방에 의해 적절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또한 미국의 무장 침략이 유엔 헌장에 위반된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이 서방과 유엔 문제를 굉장히 중요한 중동에서의 원인으로 또 지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북한의 중동에서 가자지구로부터 시작된 전쟁이 지금 이란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란 외에도 이스라엘로부터 공격받았던 그 미국으로부터도 공격받았던 예멘, 레바논, 시리아, 이란까지 확장되는 형태를 근거로 북한의 무장력이 더욱 강화될 것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가자 전쟁과 이란 전쟁을 좀 비교해 보면요. 이 비교를 통해서 이 기사를 앞에 말씀드린 거 말고 똑같은 시기를 적용해 보았는데요. 이 전쟁이 발생한 시간으로부터 약 2달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가자 전쟁은 2달간 총 78건의 기사를 실었고요. 장문의 기사는 8건입니다. 무엇보다 가자 전쟁을 통해 민간인 어린이 여성이 받은 피해 그리고 폐허가 된 가자의 모습을 수많은 사진과 함께 보도하였는데요. 이란 전쟁이 발생한 이후 4월 30일까지
죄송하지만 제가 5월의 기사는 확인을 못했고요. 물론 5월에는 또 다른 양상의 기사나 기사 빈도가 또 변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4월 30일까지 기사에서는 총 10건의 기사, 그리고 장문의 기사는 1건이고 이란이 받은 피해 규모나 참상에 대한 보도는 자세히 전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전쟁에 대해서 북한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중동 정세의 혼란은 이스라엘과 미국의 잘못이며 중동 전 중동에서 패권을 차지하려는, 그러니까 냉전 시기부터 중동 자체의 패권을 차지하려는 미국과 이스라엘 전략의 연장선상에 있는 사건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미국이 이스라엘을 돌격대로 전쟁을 부추기는 또 다른 이유는 사실은 방위 산업체의 이익을 보장해줘야 되기 때문이라는 내용을 싣습니다. 이 얘기는 가자 전쟁에서도 발견할 수 있고 이란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가자 전쟁에서도 북한은 초기에 이스라엘을 지목하고 원인으로 이후에는 이를 조정하는 미국을 오랫동안 비방했지만 그 후에 좀 더 깊은 분석에서는 미국 자체가 유대 국가다. 유대인을 위한 이익을 반영할 수밖에 없고 실제 정치와 경제의 여러 부분에 유대인이 지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국가는 이스라엘을 위한 또한 유대인의 정책을 실현할 수밖에 없는 국가다. 이러한 분석을 실었었거든요. 또한 이런 분석과 함께 제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미국의 군수 산업체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 군수 산업체들의 이름을 모두 열거하면서 이 산업체들의 가자 전쟁을 전후로 한 영업 이익을 제시합니다, 숫자를. 그래서 중동에서의 불안정을 통한 무기 수출을 통해서 이 군수 산업체들이 얼마나 많은 이득을 보고 있는가라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미국은 아까 유대 국가라고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군수 산업체들에 의해서 정치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 정치를 활동하는 사람들은 군수 산업체들을 위한 결정을 해야 되고 그 결정 중에 하나는 전쟁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평가를 내리기도 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이란 전쟁에서도 같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서방을 비롯한 유엔은 중동의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고 무엇보다 미국의 거부권 문제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거부권을 발생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런 거부권을 실제 작동하지 못하도록 개혁을 실시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넷째는 중동뿐 아니라 국제적인 불안이 계속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은 세계 질서가 다극화되고 있는 현상의 하나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 다극화 마지막 평가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북한의 이러한 다극화 관련된 인식과 전략을 함의로 내용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미국 중심의 일극 질서가 흔들리는 것과 관련된 여러 학자들의 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의 일극 중심의 균열에 대해서 누군가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두 국가의 G2를 얘기하기도 한다면 어떤 분들은 다극화를 얘기하기도 하고 또한 N극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한 다른 국제정치학자분은 극이라는 것이 정치학적으로 하나의 중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무극에 가깝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이러한 탈당극적인 현상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번 2026년 2월 26일 9차 당대회를 통해서 북한이 밝힌 내용입니다. 앞으로도 자주 역량은 계속 강해질 것이며 그의 진보적인 투쟁에 의하여 공평하고 정의로운 다극세계 건설이 더욱 추동될 것이다. 바로 그 중심에 우리 국가가 서 있다라는 표현을 했고요. 같은 9차 당대의 내용 중에 또한 우리 당과 정부는 앞으로도 핵 보유국 지위를 영구히 명문화한 조선중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소에 언제나 충실할 것이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고 자주와 정의를 지향하는 다극화된 세계 건설을 적극 추동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극화에 대한 이미 북한이 중심에 있다는 이 자신감, 그리고 향후에도 이 다극화 건설을 계속 추동하는 거에 주력할 것이라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국제 정세에 대한 혹은 북한의 전략에 대한 다극화는 언제 발생한 것인지, 이것은 2026년 9차 당대회에서 새롭게 제시된 전략은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면 2022년 김정은의 연설과 2023년에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김정은은 현 국제 정세가 정의와 부정의, 진보와 반동 사이의 모순, 특히 조선반도를 둘러싼 세력 구도가 명백해지고 미국이 제창하는 일극 세계로부터 다극 세계로의 전환이 눈에 띄게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을 했고요. 2023년 1월 1일에는 국제 관계 구도가 신냉전 체계에서 명백히 전환되고 다극화의 흐름이 더욱 가속화되는 게, 그러니까 국제 정세에서의 체계는 신냉전적인 체제고요. 흐름은 다극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맞게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가 국위제의 국권수호, 사수를 위해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철저히 견지해야 할 대사 원칙이 강조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북한의 보도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2020년 이후,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발생 이후에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강화되면서 러시아가 2000년 이후 강조했던 다극화에 대한 대외 정책을 북한이 동조하면서 따라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가 있었는데요. 실제 북한에서 다극화에 대한 언급을 시작한 것은 1990년대입니다. 이 1995년 문헌에서부터 다극화에 관련된 분석을 장문으로 싣고 있는데요. 그 분석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다극화라는 것이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역사 발전의 합법칙적 과정이자 필연적인 산물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일극 세계는 시대착오적이고 일시적이고 우려곡절적인 것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이러한 다극화에 대한 북한의 평가는 1995년부터 2024년까지 꾸준하게 이어져 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다극화를 추동하는 세력인데요. 1995년에 처음 이런 분석을 하고 민주조선 1999년에 첫 기사가 실립니다. 이 첫 번째 기사는 러시아의 대외 전략 표방에서 다극화를 언급했다는 단신의 기사라면 2000년 노동신문부터는 다극과 관련된 기사들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2020년 이후 전부터 북한은 다극화에 대한 여러 기사, 특히 장문의 기사들을 많이 보도했었습니다. 초기 기사에서는 이 다극화라는 것이 미국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의 흐름으로, 모든 세력들의 운동으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이 미국만을 반대하는 데에는 일본도 들어가 있었고요. 유럽도 들어가 있었고요. 작은 국가들 뿐만이 아니라 이 흐름을 주도했던 것은 일본이나 유럽 같은 강대국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냉전 시기에 억눌려 있던 그리고 불평등한 조약을 맺었던 유럽이나 일본이 이 탈냉전 시기부터는 자주화를 추구하면서 미국과 대립하는 측면을 부각했는데요. 2000년대 들어오면 이 초기에 일본에 대한 언급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에 대한 기대는 남아 있었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2010년을 전후하여 유럽의 국가들도 더 이상 다극화를 추동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요. 이제 2010년 이후부터는 이 다극화를 발전도상 나라 국가들의 주요한 운동으로 규정을 하면서 상하이 협력기구나 브릭스와 같은 지역 기구들, 아세안, 그다음에 유라시아 동맹들, 그다음에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에서 결성된 지역 협의체들을 주요한 세력들이라고 얘기하면서 반대 세력에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서방을 포함시켜 놓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초기의 주도 세력들이 이탈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기에는 원래 강대국 중심의 운동이었지만 이 대국들 속에서 다극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점점 줄어들게 된 것은 발전도상 나라들의 국제적 지위와 발언권이 그리고 영향력이 높아지자 이 서방 세계가 본인들의 의도대로 이 되지 않는 것을 인식하고 앞으로도 제국주의적 형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오히려 당극화에 동조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세 번째는 다극화의 흐름 속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유엔을 개편해야 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개편의 중심은 안전보장 이사회의 거부권 문제이고요. 두 번째로 이 유엔을 개편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민주화와 세계의 다극화에 대한 요구로 설명을 하면서 일부 특정한 나라들이 유엔이라는 기구 안에서 특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유엔을 민주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미국을 간접적으로 비난합니다. 유엔은 북한은 유엔의 역사를 설명하거나 유엔의 기능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도 유엔이 본래 만들어진 취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를 하고 유엔을 통한 국제 질서의 움직임도 적극 참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안전보장이사의 거부권 문제, 특히 북한에 대한 이중잣대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유엔이 개편돼야 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다극화 논리는 특히 2022년이 되면 이런 다극화의 흐름이 역사가 아닌 현실로 도래한 것으로 강조를 하는데요. 북한은 2022년부터 다극화가 현실화되었다고 하면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국제 정세가 북한에게 매우 유리한 환경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북한에게 유리하다고 하는 근거는요. 첫 번째, 북한 내부적으로 핵무력을 법제화한 것인데요. 이를 바탕으로 북한은 위대한 전환의 시대를 맞이하였으며 참다운 강국, 여기서 강국은 북한이 강국이라는 것입니다. 참다운 강국의 시대가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발전도상 나라들에서 다극화가 하나의 지향이 아니라 실천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중동이나 아프리카, 아세안에서의 움직임들 뿐만이 아니라 브릭스나 상하이 협력기구가 점점 커지고 이에 가입하려는 국가들, 그다음에 옵저버 국가들도 늘어나면서 무엇보다 이 브릭스와 상하이 협력기구의 경제력과 참여 국가, 인구, 이들이 차지한 영토가 유럽에 비해서 더 높아지고 있는 현실, 무엇보다 이들 간의 거래가 이제는 달러가 아닌 지역 화폐나 이들 안에서의 거래 수단으로 혹은 물물 교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달러화 현상을 매우 중요한 변화이자 현실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반면에 서방 세계는 균열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예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했을 때 미국이 요청했던 지원을 거부했던 것이나 아니면 중국과 러시아를 봉쇄하기 위해 미국이 요청했던 것들을 유럽이나 미국의 동맹국들이 적극적으로 실현하지 않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사실은 서방 자체적으로 균열하고 있으며 이는 북한에게 유리한 그리고 다극화가 더욱 가속화될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북한에게 유리한 환경이라는 것은 미국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과 함께 병행되어 설명이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전 세계적인 이러한 전쟁과 위험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 강화됐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이 약화됐기 때문에 이런 위험이 발생한다고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오랫동안 한냉전 이후에 반테러 대외 정책을 펼쳐왔지만 이러한 소동은 이제 한갓 개꿈에 불과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북한이 이러한 대외적인 그리고 정치적으로 좀 재밌는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요. 네,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국내적으로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국가 채무가 지금 최고치에 다다랐으며, 대공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적인 어려움을 탈피하기 위해서 미국은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군사 전략을 더욱 강조하면서 집단 방위, 그리고 나토를 확장시키고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이 전략을 집중하고 있는 모습들을 얘기하는데요. 이러한 미국이 약화되고 국제 정세가 불안해지는 상황, 북한에게는 유리해지는 현상에 대해서 북한이 중동과 관련해서도 평가하는 것을 간추리자면 이렇습니다. 중동에서 단계적으로 전쟁이 격화되는 근본 원인은 다극화를 거부하고 단극화를 유지하려는 미국과 서방의 대결 정책 때문이며 이로 인해서 전 지구적인 신냉전 구도가 형성된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이 신냉전이라는 것은 북한이 과거의 냉전과 구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신냉전에 대해서 소위 북방 삼각관계, 북중소, 남방 삼각관계, 한미를 얘기하면서 과거의 냉전적인 대결을 다시 부활한 것이라고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막상 그 당사자인 북한이 말하는 신냉전이라는 것은요. 과거의 이념적인 대결이 아니라 낡은 질서를 고집하는 세력과 다주적인 발전을 지향하는 광범한 나라들의 대결이란 거죠. 이 대결은 누가 만들고 있느냐? 미국이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저 혼자서는 이 당극 질서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대결 구도를 만들어서 신냉전적인 상황으로 위기를 강화하고 본인들의 권력을 유지하려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즉, 다극화라는 자연적인 흐름이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는데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단극화를 보수하려는 세력들이 이를 거부하면서 국제적으로 직접적인 전쟁뿐만이 아니라 무역 분쟁, 그다음에 문화적인 갈등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북한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이 다극화가 가속되고 있고 현실화된 국제 정세에 맞춰서 그다음에 핵무기를 법제한 강국의 입장으로서 국익 중심의 이 신냉전적인 진영 대결에 적극 가담할 것을 표방하고 있는데요. 이 신냉전 체계로의 전환 그리고 다극화의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대해 북한은 강대강의 정면 승부를 매우 강조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처음에 제기했던 막상 미국과 이란의 직접적인 전쟁 발생 이후에 보였던 북한의 이 변화된 태도를 보면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가자 전쟁의 발생, 그리고 올해 초에 발생했던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납치, 그리고 실제로 예상은 했지만 발생했던 이란 전쟁, 그리고 쉽게 끝나지 않는 현 상황을 통해서 단순히 북한이 강대강을 지속하려는 이 전략을 주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미국과의 적대성의 수위를 조절해야 되는 문제를 다시 인식하고 집중하고 있으며 제3세계 안에서도 단지 북한이 과거의 비동맹 운동이나 남남협조, 소위 우리가 글로벌 사우스라는 전략을 주목하고 있지만 북한의 지위가 그 제3세계 국가들 안에서 어떻게 매김해야 될지, 북한은 어떤 위치로 그 제3세계 국가들과 함께 전략을 도모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훌륭한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단순히 북한의 그 중동과 이란의 정세를 인식을 이제 소개하는 차원을 넘어서 북한이 현재의 국제 질서 변화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인식이 북한의 대외 전략과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는지를 북한의 1차 사료 그리고 북한의 관영 매체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나온 연구 중에서 가장 상세하게 밝혀준 발표인 것 같습니다. 특히 개인적으로는 가자 전쟁과 이란 전쟁에 대한 그 북한 관영 매체들의 상이한 보도 행태를 비교하면서 북한이 단순히 반미담론을 계속해서 그냥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정세의 변화 속에서
전략적 메시지를 조절하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유롭게 토론과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그룹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자유롭게 질문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은 지금 그 질문이 올라오고 있지 않아서 막간을 통해서 제가 질문을 한번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그 북한의 이제 신냉전 그런 레토릭과 다극체제 전략 구상 이런 것들 단극 인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일각에서는 요즘 북한이 그 신냉전이라는 말을 제가 기억하기로 21년 정도였나요? 그 김정은 위원장 시정연설에서 나와서 주목을 받았다는 거를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 전에도 있었죠. 근데 그 전에는 신냉전으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상적인 차원에 있었다면 그 2021년에는 이제 신냉전이 도래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주목을 받았는데 오히려 23년, 24년 이게 지금으로 현 시점으로 오면서 신냉전이라는 단어의 사용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그 다극체제란 말은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26년 이번에 9차 당대회와 이제 15차 최고인민회의를 계속해서 하면서 시정연설도 한 번 있었죠. 그때도 이제 다극체제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러한 그 레토릭의 일종의 변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그 다극체제 그러니까 세계가 이제 단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는 사실 미국에 있는 학자들도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심지어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 같은 경우에도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다극체제 전략 구상에 대해서 자주 얘기하는 나라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중국과 러시아죠. 최근에 이제 5월 20일 날 푸틴이 중국을 방문했고요. 그때 이제 다극체제로의 이제 그런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 간의 그 정상 간의 공동성명에서도 다시 강조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중국에서 쓰는 다극체제, 그리고 러시아가 쓰는 다극체제, 그리고 북한이 쓰는 다극체제가 어떤 면에서 공통분모가 있고 어떤 부분에서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는지도 소개를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날카로운 질문 감사합니다. 우선 두 번째 질문 먼저 답하면서 역순으로 답을 이어가겠습니다. 이 북한의 다극화 담론과 관련해서 첫 번째는 이 다극화라는 것을 저는 북한의 바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실제 북한은 다극화가 현실화된 것이라고 강조를 하지만 이것은 북한의 바람에 가까운 전략인데 북한의 이러한 전략이 어쨌든 러시아의 전략과 비슷한 것 아니냐, 혹은 러시아의 전략을 동조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방금 김규범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북한과 중국과 소련이 얘기하는 다극화는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우선은 첫 번째로 북한은 중국과 소련이 다극화에 대한 담론이 다르다는 것을 정확하게 소련이 아니라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네. 현 시점으로 오셔야 돼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냉전 시기 연구에 너무, 네. 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가 다극화 전략을 얘기하지만 둘이 말하는 다극화가 다르고 이 음, 다극화 전략에 강조하는 혹은 힘을 싣는 무게가 다르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의 노동신문에서 제가 본문에 다극이란 단어가 들어간 것도 모두 찾아본 적이 있는데요. 초기에는 중국과 북한이 함께 이 다극화를 협의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기사의 겉모습만 본다면 마치 중국과 러시아가 함께 다극화를 지향하고 있다고 북한이 보도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지만 보도를 자세히 보면 중국과 러시아가 만나서 다극화에 대한 논의를 했는데 이 다극화를 앞으로 국제 정세에서 발전시켜야 될 것이라고
밝힌 러시아 외무상의 의견에 중국이 동의한 것이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양국 관계가 만났을 때 혹은 어떠한 모임이나 회의에서 다극화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가 함께 있는 자리가 있더라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것은 러시아임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고요. 실제 조선중앙영감에서 중국에 대해서 러시아에 대해서 매해에 외교 정책을 간략하게 정리하는데요. 러시아에 대해서는 200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변함없이 러시아는 다극화를 지향하고 있는 외교 정책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하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은 새로운 국제 질서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아마 중국 전문가 선생님들은 아실 텐데 중국에서 직접적으로 다극화를 대외 정책이다라고 명확하게 표방한 건 아마 2023년인가? 그때가 초기이고 굉장히 짧고 이 표기도 시진핑의 언술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그 인물이 생각이 안 돼. 다른 주요 지도자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그래서 실제 러시아가 다극화라는 대외 정책을 적극 표방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중국은 굉장히 소극적이고 러시아의 정책에 동의는 하고 있지만 이것을 중국의 기초적이고 원칙적인 대외 전략이라고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을 북한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러시아가 얘기하는 다극화는 러시아는 과거 제국이었고 냉전 시기에 사회주의 진영의 맹주였기 때문에 현재 글로벌 사우스 그룹에 속할 수 없거든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서방이 아닌, 이제 G7이 아니지만 서방이 아닌 다른 단체전에 속하고 싶은데 러시아가 다시 속할 수 있는 이 그룹을 보완해낸 것이 세계 다수파 대 서방 소수파라는 대결 구도예요.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G7은 세계 소수파고요.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도 포함된 제3세계 국가들 모두는 세계 다수파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러시아의 아주 적극적인 다극화 전략에 비해서 중국은 새로운 질서, 예를 들면 유엔 안에서의 개편, 미국과의 G2적인 이 질서를 완벽하게 개편하거나 러시아가 얘기하는 새로운 질서로 완벽하게 전복해야 된다기보다는 기본적인 질서 안에서의 안정과 유지와 평화를 지향하고 있는데요. 일례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가 글로벌 사우스에 포함될 수 없지만 중국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얼마 전에 국회 도서관에서 나온 책자에서도 글로벌 사우스 그룹에 중국을 배제했더라고요. 그래서 국제적으로는 중국이 글로벌 사우스가 아님을 더군다나 주요 글로벌 사우스 국가인 인도나 뭐 인도네시아도 주장을 하지만 중국은 스스로 글로벌 사우스라고 얘기를 하고 또 그 안에서 활동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그 미국과 서방을 제외한 다른 그룹 안에서의 좀 차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러시아와 중국의 차이, 그 와중에 북한은 사실은 중국도 러시아도 함께 하면서 제3세계도 같이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북한은 진보적 인민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95년부터 지금까지 북한이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다극화라는 것은 역사 발전의 합법칙적인 현상이자 필연적인 결과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대외적인 전략을 넘어서 장기적인 내부 정치 담론으로도 연결시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냉전 시기에 반자본주의나 반미, 반제적인 담론으로는 이제는 대외적인 전략뿐만이 아니라 대내적인 정치에서도 일부 한계가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극화를 좀 더 역사 발전의 합법칙적이며 북한이 이를 추동하고 이의 중심에 있다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또한 다수적이며 그것이 마치 옳고 이것이 진보적인 행위라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어, 대내외적으로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북중러의 다극과 관련된 차이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첫 번째 질문이었죠. 신냉전이라는 단어를 감소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네, 저도 이 부분엔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북한이 제가 오늘 발표에 인용한 신냉전을 정확히 명명하기 전에도요, 이 신냉전에 대한 북한 보도에서의 내용이 사실은 일괄적이진 않았습니다. 이 흐름에서 신냉전에 대한 규명이 조금씩 바뀝니다. 이거는 북한이 신냉전에서뿐만이 아니라 외교적인 현상이라거나 아니면 일정 특정 단어를 사용할 때 그 단어를 사용하더라도 북한은 시기에 따라서 그 의미나 규명을 조금 달리해 왔던 부분이 있는데요. 최근 이 신냉전적 상황이 감소하고 있는 부분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중소가 다극화에 대한 죄송합니다. 북중러가 다극화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는 거. 그리고 작년에 중국에서 러시아 러시아, 중국, 북한 지도자가 셋이 함께 태안 막루에 올랐지만 실제 이 삼국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혹은 북한이 기대하는 것처럼 관계를 굉장히 강화해내고 있지 않거든요. 그 균열을 북한이 알고 있고 또한 글로벌 사우스 내에서도 중국의 지위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상하이 협력기과 브릭스 안에서도 중국과 러시아의 일부의 갈등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이 신냉전이란 단어로 지정학적 진영 간의 대결이라는 구도를 언급하고 본인들의 그 바람을 본인들은 아마 이런 구도로서 참여하고 싶겠지만 이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부분이 일부 반영되면서 이 용어의 사용이 더 감소되고 있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네. 풍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어, 그 청중께서 그 질문을 하나 올려주셨어요. 어, 그 전달해드리면, 북한이 중동 전쟁을 단순히 먼 지역에서 전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정세와 연결해서 해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가자 전쟁이나 이란 전쟁을 보면서 한반도 문제에서 어떠한 교훈을 얻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아마 이 교훈이라는 것은 저의 추론에 가까울 수 있는데요. 북한이 스스로 노동신문을 통해서 본인들이 얻었다고 하는 교훈을 간추려 보자면 팔레스타인에 대한 굉장히 많은 관심, 북한이 팔레스타인이라는 국가에 대해서 처음 보도한 것이 47년부터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일으키는 중동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높았고, 비동맹 운동에서의 활동하기 이전부터 북한은 이집트와의 관계,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어떤 어, 국가의 수립에 대한 그리고 유엔에서의 지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이란과 관련해서도 반미 연대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 미국을 반대하면서 이스라엘과 함께 받고 있는 불합리함에 대한 공감을 굉장히 많이 표시를 했고요. 북한도 한국 전쟁부터 유엔을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서방으로부터 많은 제재를 받고 있고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중잣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스라엘에게는 이렇게 제한하지 않으면서 팔레스타인과 이란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고 그다음에 다른 나라의 위성 발사는 문제를 삼지 않으면서 북한의 위성 발사는 문제를 삼고 이런 것들이 다 이중잣대, 특히 인권에 대한 기준을 들이미는 것 또한 이중잣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 실제 발생한 전쟁들을 통해서 많은 연민과 또한 본인들의 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던 것을 얘기하면서 중요한 것은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결국 핵을 개발하고 법제화한 것들, 그다음 재래식 군력도 많이 유지를 한 이러한 모든 행위들이 굉장히 정당했다, 옳았다, 판단을 잘 한 것이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제국주의를 믿을 수 없고 서방 국가들을 믿을 수 없다. 그리고 이제는 대화를 통한 어떤 돌파가 아닌 스스로 강국의 입장으로서의 다른 지위로서 이제 협상을 해도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한반도에서는
이런 북한의 대외 정책을 그리고 이제 전쟁을 통한 인식들을 통해 보면 북한이 남한에게 하고 있는 대남 전략의 변화도 사실은 북한의 대외 정책과 대내 정책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연동된 안에서의 전체적인 변화 속에서의 대남 정책의 변화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김규범 박사님, 사회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하지만 이러한 강대강 구도가 또 최근에 베네수엘라 대통령 사건과 이란 전쟁이 직접 발생하면서 어느 정도 또 약화된 모습, 여러분 아시겠지만 헌법에 적대적이란 표현을 좀 줄이고, 그다음에 9차 당대 때도 미국과의 대화를 어느 정도 열어놓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언급했던 일부분들을 너무 확대 해석하거나 너무 위기만을 강조하기보다는 그 안에서의 변화 속에서 대한민국의 전략을 정확하게 찾아내고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들, 뭐, 자유롭게 개진해 주십시오. 아직 시간이 조금 있습니다. 그럼 제가 아까 발표 중에 말씀 못 드린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80년대, 79년 이란 혁명 이후에 북한과 이란이 굉장히 가까워졌거든요. 아마 공식 기록보다도 훨씬 많은 고류가 있었고, 이번에 새로 출간한 벤자민이 짓고 옥창준 교수님이 번역한 책에도 보면, 군사적인 지원도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북한과 이란이 가까워질 수 있었던, 그리고 이게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은 미국이 기여한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87년에 칼기 납치 사건으로 북한이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85년에 무법 국가를 공표하거든요. 그 미국에서는 무법 국가로 얘기하고 북한 사료에는 이것 자체를 테러 국가로 지정한 것이라고 기록을 하는데요. 이때 레이건 대통령이 전 세계의 위험한 무법 국가로 지정한 국가가 바로 북한, 이란, 리비아, 쿠바, 니카라과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들은 사실 미국으로부터 지정을 받으면서 오히려 이 연대를 강화할 수 있는 좋은 명분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번 이란 전쟁에서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사망을 했지만 사실 이번에 사망했던 그 종교적인 최고 지도자는 82년 네, 82년인가 3년 초기에 이란 혁명 초기에 세 번째 대통령이었는데요. 이 82년부터 대통령을 했던 3대 대통령이 89년에 회교 최고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최고 지도자가 지금까지 계속 지도자의 위치를 이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란에서의 지도부, 최고 지도자가 바뀌지 않았던 거죠. 북한에서 김일성에서 김정일, 김정은으로 바뀌었지만 사실 80년대 맺었던 최고 지도자의 관계가 이란에서는 변하지 않으면서 이런 이란의 국내 정치적인 특수성으로 오히려 북이란 관계가 또 계속 강화되고 유지될 수 있었던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질문이 없긴 한데요. 예, 제가 아까 그 질문 주신 분이 이제 한반도 문제에 어떤 교훈이 있는가, 요 질문을 조금 연장선상에서 저는 이제 북한이 이란 전쟁에 대한 보도를 자제하고 감소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봤을 때 약간 희망적 사고일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2025년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한반도 긴장이 완화될 수 있는 그런 큰 분위기가 형성이 됐죠. 지금 북한이 거기에 대한 그 태도는 굉장히 냉랭하지만, 그래서 북미 대화 재개, 뭐 남북 관계 개선 이런 것들은 약간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들지만서도 또 아까 박한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또 그런 와중에서도 미국과의 대화의 여지를 아예 닫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란 전쟁이라는 게 보도하면 보도할수록 그 미국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게 되고 그 북한 국내에 미국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계속해서 심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미국을 자극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미국과 대화를 재개하는데 지금까지 비판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꾸면 북한에 있는 국내적 청중도 약간 그 당국에 대한 정책 노선에 대해서 이렇게 신뢰를 잃을 수가 있겠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종의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가 이제 3년 조금 그 정도 되는데, 그때도 아무래도 한반도 정세 변곡점이라는 가능성이 아예 닫힌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랑 결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닌지, 예, 오늘 그 교수님 생각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그거를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 한반도에 대한 어떤 영향, 또 이제 간단하게 좀 마무리가 될 것 같아서, 예, 대답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2024년에, 이란하고 러시아가 조약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군사 훈련도 하면서 굉장히 강경 대응할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갖추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이스라엘로부터 공격받고 미국으로부터도 공격을 받게 된 상황. 그러니까 북한이 볼 때는 북한도 러시아와 조약을 맺었는데, 물론 조약 내용이 공개되진 않아서 똑같지는 않았겠지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식했을 테고, 두 번째로 24년 5월 18일 노동신문에 이러한 기사가 있어요. 미국이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을 위협 국가로 지목했다. 여기서 사실 중국하고 러시아를 빼면 실제 공격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국가는 이란하고 북한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북한이 보도한 대로 이란이 공격을 받았고, 그럼 다음 타격은 북한일 수 있겠다는 이러한 좀 불안이 실제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불안뿐만 아니라 북한이 실제 대외 정책을 전개할 때 우리는 굉장히 북한이 연속적인 측면에서 전략을 짜고 이를 실천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사실 그때마다 굉장히 다른 행위를 보이거든요. 아까 그 이란에서도 72년부터 관계가 좋았지만 79년에 혁명이 발생하자마자 바로 승인을 하고 또한 새로운 관계를 또 강하게 맺는 것처럼 남북 관계에서도 소위 83년에 아웅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사실 양국이 전쟁으로까지 치달을 수 있는 사건이었지만 84년 1월에 북한이 처음으로 한국, 미국, 북한을 포함한 3자 회담을 공식 제안합니다. 이전까지는 북미 회담을 먼저 얘기했었거든요. 그리고 이 84년에 남한이 물난리를 겪자 실제 수해 물자를 제안하고 이를 또 남한이 수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 수해 물자가 직접 한국에 도착함으로 인해서 남북 관계가 굉장히 활성화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의 남북 관계가 굉장히 냉랭하고 북미 관계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북한의 전략이나 북한이 향후 보일 행보가 현재와 꼭 일치하진 않을 수 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례에서도 그랬고 북한이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서도 사실 굉장히 현실적이고 전략적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규범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좀 낙관적인 미래가 꼭 잘못된 혹은 가능성이 너무 적은 전망은 아닐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추가적인 질문은 없고요. 예, 시간도 이제 적당히 다 된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간단한 소회 밝히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에서는 북한이 최근 국제 정세를 어떻게 인식하고 이를 자신의 대외 전략과 어떻게 연결하고 있는지를 탈당극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잘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 전쟁, 그리고 이란 전쟁을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미국 중심의 단극 질서의 약화와 그리고 다흑화 질서의 형성 과정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또한 가자 전쟁에서는 적극적으로 반응한 반면에 이란 전쟁에서는 상대적으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북한 역시 국제 정세를 전략적으로 계산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 116차 통일학 포럼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